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35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건국이 문명사적 의의 소경영적 개혁 장시원 교수의 논문에서 주목되는 한 가지는 농지개혁이 소경영적 개혁이라는 주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군요. 실은 토지개혁은 여러 후진국에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예가 드물지요.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1821년에 독립한 뒤 지금까지 3차례나 큰 토지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만 매번 실패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가난을 못 이겨 얼마 있지 않아 토지를 다시 백인 지주들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자립적으로 농업을 꾸려나갈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역사적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이래 농민이 소농으로서의 자립성은 크게 높아져 왔습니다. 앞서 이 시기에 사실상의 사유재산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짝을 같이 하는 현상이지요. 19세기 들어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은 제3장에서 서술한 그대로입니다만 17에서 18세기 전통사회가 이룩한 소농 경영의 자립성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수준이었으며 20세기의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자립도를 높여온 소농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으며 그 이후로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인 또 하나의 실패를 사회주의 토지개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나 중국에서 강행된 집단농장이 인민들에게 기아의 비참한 선물을 안겼을 뿐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농 경영의 높은 생산력을 강제로 파괴한 업보죠. 북한은 아직 그 모양입니다만 사회주의 중국이 덩샤오핑 시대에 들어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개별 소농체제로 돌아가자 농업 생산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까? 바로 그러한 전통 사회로부터의 유산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처음부터 잘 간직하고 발전시켰던 것이지요. 장시원의 소경영적 개혁이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전통의 바탕을 둔 문명사의 전환. 이상을 토대로 1948년 8월 15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건국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 인권, 국민주권, 사유재산, 시장경제 등의 문명은 원래 서유럽 기원으로부터 20세기에 들어 일본과 미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3장에서 20세기의 역사를 대륙문명 문명에서 해양상업 문명으로서의 전환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성립은 바로 그러한 문명사의 대전환으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대전환의 역사적 전제로서 전통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유재산제도와 농지개혁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에 준하는 재산권이 발달하고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개별 소농의 자립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의 성립은 문명사의 대전환임과 동시에 전통의 발전적 계승이기도 했습니다. 진정 그러했기에 건국 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1960년대부터 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죠. 건국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정치 세력을 동일한 시각에서 어떻게 재평가해야 좋을까요?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깊이 연관된 논의 과제입니다.
그를 위해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 증상무략. 대한민국을 세움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로가 지대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득합니다. 가끔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언론에 보도됩니다만 그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2% 미만의 지지율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건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과는 모습이 다른 나라가 세워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나 부정적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1장에서 소개한 그대로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잘못 세운 나라인데 바로 이승만이 그 원흉이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가장 지독하게 이승만을 비판한 논문으로서 송건호가 쓴 해방천의사의 인식, 일권의 총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승만은 왕족 출신으로 체질적으로 기족적이며 반민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집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비한 인간이었으며 그로 인해 역사에 끼쳐진 해악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그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여 민족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 특위의 활동을 저지했으며 농지개혁을 지지층에 유리하게 실시하여 개혁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자신과 대립한 정치 세력을 탄압하여 민주정치의 싹을 잘랐습니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이승만은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군요. 이런 식으로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40년도 더 넘게 방치되어 왔으니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가 그토록 부정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진 나라가 아니듯이 이승만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중상문략이며 일종의 음모와도 같습니다. 이승만을 올바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객관적 상황을 올바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는 한마디로 나라 세우기 정치였습니다. 그 정치는 국가체제가 안정된 이후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해지는 토론과 조정이 가능한 공공선택의 정치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데 정치 원리를 자유민주주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로 할 것인가 경제 원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이 투표에 붙일 수 없는 법이지요. 나라 세우기 정치는 전쟁과 같습니다. 어느 이념의 정치 세력이 승리하면 다른 이념이 정치 세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전쟁이자 많은 경우 실제로 전쟁을 동반했던 것이 나라 세우기 정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주연배우로서 활동했던 그 역사의 무대가 평화로운 공공선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이 충돌한 살벌하기 짝이 없는 나라 세우기 정치였음을 명확히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종과 자유민주주의. 나라 세우기 성공한 정치가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첫째 동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에게 있어 거의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1875년에 태어난 이승만은 나이 20살 때까지 과거 시험을 위해 전통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정신세계는 전통 성리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배지학당에 들어가 서재필 선생을 통해 서유럽의 사상과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후 이승만은 독립협회의 활동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의 폐위 음모에 가담한 반역죄에 걸려 1899년부터
근 6년간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됩니다. 삶과 죽음이 기로해서 그는 배제학당에서 들은 어느 선교사의 설교를 기억해 내곤 그의 영혼을 기독교에 의탁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세계에 관해 저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 대강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몸으로 홀로선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구원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구원관에서 기독교의 정신세계는 본질적으로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성리학의 정신세계와는 많이 다르지요. 성리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부자, 군신, 형제, 부모와 같은 인간관계의 일환으로서만 그 존재적인 근거를 부여받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서유럽 기독교의 정신세계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빚어지는 긴장이나 고독이나 불안을 특질로 하지요. 그러한 정신세계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나 정치적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자신을 포명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종 이후 이승만의 일생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1910년대까지 그의 정치 연설은 많은 경우 종교적인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의 기독교적 정신세계는 정치가로서 그를 자유민주주의 비타협적인 실천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서 공산주의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공산당이 찬성한 신탁통치도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 합작도 그가 보기에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권 후 그의 통일정책인 북진 통일도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 일관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이 개입하자 미국은 휴전을 추진합니다만 그에 대해 이승만은 완강히 저항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합니다. 전쟁 이후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에도 이승만은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공산주의와 대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후진국에서 온 한 늙은 정치가의 훈수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만 이승만은 지금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이승만에게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승만의 철저한 반공주의는 동시대의 다른 정치가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결여된 우리 사상적 전통을 생각할 때 그러하다는 말이지요. 전통 성리학의 세계에서는 백성을 골고루 잘 살게 함을 정치 최고 미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정통 성리학계과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일정한 친화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아마도 지식인의 다수가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것도 그 같은 정치적 전통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성리학자 출신이기도 한 이승만이 그토록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것은 무언가 특별한 설명이 요구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기독교로의 개정으로 찾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20세기 한국사를 전통 유교 문명과 서유럽 기독교 문명의 만남과 융합, 그러한 의미에서 문명 사이 대전환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 강렬하게 그러한 대전환을 자신의 인생사로 대변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치적 자산, 둘째, 이승만은 철저히 현실적이며 실리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그가 한 여러 말 가운데 가장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승만은 정치의 그러한 속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정치의 냉혹한 실리주의에 대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주권자가 무능하거나 나약하면, 정치 엘리트들의 처신이 기회주의적이면, 사회가 분열하고 타락하면 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눈물로 관찰한 사람이죠.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아볼 유란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마귀가 다리를 들고 수레바퀴에 대드는 단란거철의 무모함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최초의 실패한 외교활동에서 이승만은 국제정치가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후 5년간 그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그가 벌린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은 그의 비판자들이 자주 지적하듯이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그럴듯한 성공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패망한 나라의 무기력함을 그는 그 과정에서 몇 번이고 통철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실패의 쓰라림이 반복되면서 그는 어떠한 명분론에도 쉽게 현혹되지 않는 매우 철저하고 현실적이며 실리적인 정치가로 성숙합니다. 살벌한 나라 세우기의 정치 무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 문명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믿고 끝까지 따르며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확고한 지지 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해방 공간의 정치에서 이러한 친위 부대를 확보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조선 공산당의 박헌영을 제외한다면 이승만뿐인 것 같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에서 돌아온 이승만이 그러한 정치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원래부터의 명망에다 반공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그의 입각한 대동단결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정치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대동단결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친일파 문제에 대한 그의 정치적 처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정치적 입장은 단순 명료하였고 또한 강력하였습니다. 월남 동포를 포함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어느 연설에서 그는 지지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내 지위를 받아서 죽자 하면 다 같이 한 구렁이에 들어가서 같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예 하는 대답이 우렁차게 강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흥분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대단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갓 선동만은 아니지요. 제삼 강조합니다만 그가 발휘한 선동의 힘은 본질적으로 자유 및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입각한 것이었고 그 점에서 이승만의 정치는 처음부터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최후의 승자로서 이승만이 지녔던 최대의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